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이 막 지난 손주들의 재롱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50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소리 듣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워낙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해서 그런지 엄마 소리도 할머니 소리도 또래보다는 일찍 듣게 되네요. 할머니 소리가 뭐 그리 듣기 좋은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발음도 못해서 할미라고 부르지만 말이에요. 저한테 안아달라며 손을 내밀며 할미라고 부르는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답니다. 웃음만 터질 뿐이죠. 제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둘 다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키웠기에 의사를 둘이나 만들었냐고 하시는데요. 저는 진짜 뭘 한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하라고 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저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던 애들이었죠. 제 친구들은 이런 제가 부러워 죽겠다고 하지만 제게는 말 못할 사정도 많았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남편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집이었어요. 저도 딱 한 번 남편의 생일에 초대받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시선은 어린 마음에도 깊이 기억에 남을 정도였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이죠. 당시에는 그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께서는 꾀죄죄한 제 모습을 마치 벌레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생일 초대를 받았다고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미안해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을 때도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사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꾸준히 선자리를 마련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자 시어머니께서도 별다른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신혼 초기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나 시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도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우아하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기술이 있으셨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매주 시어머니께 불려가야만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타고난 천성이 바닥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어코 우리 집에 발을 밀어넣었으면 적어도 이 집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봤자 본바탕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가르쳐야 할 것들이 산더미구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급이 맞는 집안의 아이였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나, 너 때문에. 그렇지? 시어머니께서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대로 듣지 못했더라면 저에게 욕을 퍼붓고 계시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였죠. 표정도 얼마나 온화하게 말씀하시는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울컥하는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온갖 구박을 받아가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제 속에 저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었을까 후회가 돼요. 그저 시어머니께서 너는 부족하다, 너 같은 모자란 애는 처음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숨은 왜 쉬고 있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는 울컥하다가도 이내 참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었거든요. 참 바보 같죠?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의 담담한 태도를 보면 정말 제가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슴을 치시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의 행동은 남편이 눈치채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다도를 배우러 간다는 제 말에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평일에는 군부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외출하는 아내가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다도를 가르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온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니? 몇 번째 설명해줘도 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천박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 다시 할게요, 어머니. 다시 한다고 달라질까? 너같이 미련하고 머리 나쁜 애는 처음이구나. 지나가는 개를 잡아서 가르쳐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래가지고 모임에 너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니? 다들 우리 집에 어떤 곳인지 다 알고 내 아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 내 아들이 고작 너 같은 애 때문에 욕을 먹어야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속에서는 용암이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이를 악물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란 얼굴을 하시고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길 왔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를 불러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찬지 헛웃음을 짓더군요. 저 역시 순식간에 달라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요. 남편은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저를 불러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남자가 나설 자리 아니다. 남자고 여자고 며느리이기 전에 이 사람도 장인어른의 딸이에요.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은 없으시죠.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네가 불렀니? 왜? 나한테 잔소리 듣는 게 그렇게 억울했어? 그래서 이런 일 만들어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할 생각이었니? 무식한 줄 알았는데 머리를 쓰기도 하는구나 너도. 어머니, 저는 그 애가 오는 줄도 몰랐어요. 오늘 어머니랑 다도 수업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온 건 맞지만 여기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됐다. 네 목소리 더 듣고 있다가는 내 귀가 썩을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보렴. 어머니,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외침에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서셨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손을 붙들고는 도대체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이었죠. 묵묵하게 참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도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고 영화니 공연이니 전시회 등을 다니며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이를 가지면서였어요.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나 할까요? 첫애를 가지면서 엄마로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누군가는 태교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이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 아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저 스스로가 떳떳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께서는 선물을 한가득 챙겨서 집으로 오셨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챙기라고 하시며 종이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오셨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을 것 같으세요? 영양제, 아니면 아기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 태교 동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은 고등학생들이 보는 영어 단어장과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겹게 본 책을 다시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아해하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머리는 엄마 닮는다고 하는데 널 닮았다가는 전응아밖에 더 태어나겠니?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하면서 머리를 써보렴. 평생 써본 적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이 평균으로는 태어나겠지. 그리고 이 음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씩 이상 듣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절대 빼놓지 말고 듣고 있으렴. 어머니, 이런 것 아니라도 저 충분히 뱃속 아이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집안 5점으로 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 기어코 네 자식들까지 우리 집안 쓰레기로 만들어야겠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자기 손주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버러지 취급하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이 귀한 줄 알고 말 하나라도 신중하게 한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저는 선물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다시 담았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입구에 두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고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뭐하러 돌려주느냐며 그냥 버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한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저 역시 신혼 때처럼 묵묵하게 있지 않고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생소하면서도 자신이 생겼답니다. 더 이상은 그 가스라이팅 속에 있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저는 산딸이 되어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죠. 남편을 쏙 닮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눈물도 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어요. 진짜 신생아 육아는 전쟁 그 자체더군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분유를 섞어 먹이는데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울고 돌아서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아이를 보며 정말이지 이런 것이 육아인가 싶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잔 것이 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랫집에 살고 있던 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이지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것도 못하냐고 호통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의 자식이랑 제 자식이랑은 확연히 다르더군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첫째를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제발 좀 천천히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크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판박이나 다름없는 첫째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첫째가 3살이 막 지났을 무렵인가 시어머니께서 첫째를 데리고 가서 지능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영유아 발달 검사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더니 정말이지 기절초풍할 대답을 하셨답니다. 다행히 외모는 우리 아들 닮아서 멀쩡한데 혹시나 널 닮아서 머리가 나쁘면 큰일 아니니. 미리 공부를 시켜도 남들을 못 쫓아갈 텐데.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매번 말끝마다 저더러 무식하다 모자라다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교양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면전에 대고 하시는데요. 저한테는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연 어머니께서는 어울리는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자식 낳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보구나. 시어머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말이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말투를 저희 아이가 보고 배울까 무섭네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실 생각이시면 오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이런 행동에 약간은 놀라신 눈치였어요. 매번 남편의 뒤에서만 있을 줄 아셨겠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저는 그 뒤로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째에게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킬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둘째는 성격이 급한지 주스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덕분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죠.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은 없었고요. 너는 고작 애를 10달 품는 것도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만약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어. 평소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애가 일찍 나와? 그게 이 사람 문제는 아니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것뿐인데 왜 그런 것조차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럼 누구 탓하란 말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겨? 자꾸만 제 탓이라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지. 아무리 제가 손끝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오셔서 자꾸 억지만 부리시고 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 상상도 안 되네요. 이만 가세요, 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억지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내쫓다시피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셨죠. 그 뒤로 몇 번은 더 시어머니께서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이날 일이 기폭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 저희 가족 전부가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자꾸만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시댁에서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은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특히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에 만화만 보고 있다는데 기특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교육 방법이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으셨죠.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일식집에 모이기로 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외출할 때 보고 싶은 책을 한두 권씩 챙겨나가는 편인데요. 그날은 첫째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책을 깨끗하게 잘 챙겨야 한다고 하고는 늘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주었죠. 둘째는 그림만 보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형이 보면 옆에서 자기도 책을 보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라 그림책도 챙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옷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르냐며 타박하셨지만 저는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금방 배가 부른지 책을 꺼내서는 둘이서 소곤거리며 보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제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자기들끼리 너무 얌전하게 잘 앉아 있었죠. 형님은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게 있을 수 있냐며 자신의 아이들이랑 비교된다고 부러워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 고민이라고 말하며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너희 집 그렇게 궁핍하니? 둘이 벌면서 도대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너 우리 아들 몰래 친정에 돈 가져다 주고 그러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설사 저희가 장인어른께 용돈 챙겨드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친정에 돈을 보내주느냐며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 손을 좀 다치시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조금 챙겨드리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달갑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을 물어보시냐고 말했죠. 저도 모르게 날선 반응을 보여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니 첫째가 보고 있는 책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낮에 도서관에서 읽어보니 너무 재밌다고 하기에 빌렸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책 그거 얼마나 한다고 더럽게 다른 사람들 손때 묻은 책을 보게 만들어? 서점 갈 돈도 없니? 서점 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갔고 아이가 원해서 책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말 잘했다. 도서관 좋지. 그런데 너는 애들이 이렇게 클 동안 고작 도서관 데리고 다닌 게 다냐? 이만한 나이면 외국어도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 하나씩 골고루 배워야지. 6살이나 된 애가 아직도 구구단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어린이집 교사라는 애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는 관심이 없어?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구구단 빨리 외우고 영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아서요. 제 대답에 식사 자리 분위기는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방금까지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이들 교육을 두고 시어머니와 저의 썰전은 계속되었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자신이 맡아서 챙길 테니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을 본가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못한다고 대답했죠.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애들 엄마가 어련히 잘 키울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여보, 속 편한 소리만 하고 계실 상황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보세요. 애들 미래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저 모습 좀 보시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손자들을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우기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좋은 날 얼굴 붉히는 일은 그만 좀 만들자고 하시며 선을 그어버리셨죠.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나서도 12번은 더 나서서 시어머니께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족 식사 자리는 마지막에 냉랭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희 집이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은 것은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해가 몇 번은 더 바뀌고 큰애도 초등학생이 되었죠. 그날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려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어른들 앞에서 한껏 의젓한 척하고 있던 첫째에게 어른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죠. 첫째는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 나이대야 아이들이 그렇듯 첫째도 매일 꿈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열이 높아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강렬했던 것인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어른들은 웃으시며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신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제 마음에 불을 지른 한마디였죠. 의사는 무슨, 엄마 머리 담았으면 절대 못하죠. 제가 가르쳐봐서 아는데 진짜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런 앤 처음 본다니까요. 엄마 그만 좀 해. 아니 친척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애도 듣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 엄마가 워낙 등신이라 너는 너희 엄마 머리 닮아서 그런 일을 못할 거야. 나중에 좌절하지 말고 애당초 다른 꿈 생각해보렴. 알겠니?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친척들이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첫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 머리 나쁜 엄마 탓을 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시어머니 손을 소리나게 쳐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지금 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심어주느니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지. 진실이요? 뭐가 진실이에요? 정말 어머니 징글징글하네요. 어머니께서 매번 집안 타령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겠고요. 너 감히 어디다 대고? 그 감이라는 말, 그 말도 저는 왜 저한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감이라뇨. 너 여기 어른들 다 계신데 목소리 높여가면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애를 앞에 두고 너희 엄마 머리가 나쁘니 어쩌니. 저라면 그런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아이한테라면 그것도 자기 핏줄이라면.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형님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진정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어요.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의 집구석과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었죠. 제가 서슬 시퍼렇게 덤벼들자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시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더군요. 다른 어른들께서 시어머니에게 말이 심하다고 하시며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 하면 되느냐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 순간을 농담으로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둘 생각이 조금도 없었답니다. 자기도 너무 흥분했어. 조금만 가라앉히고 천천히. 아니요. 저는 이제 이 집 사람 안 하렵니다. 이혼 그까짓 거 제가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저도 우리 애들도 이제는 이 집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 무시하고 저를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셨던 거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 올 테니 두고 보시고요.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내팽개치고는 안에서 자고 있던 둘째를 품에 안고 나와 첫째의 손을 잡고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시아버지와 함께 차례에 필요한 제기를 꺼냈던 남편을 마주했죠. 급하게 나서는 저를 본 남편은 당황하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하곤 택시를 잡아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잠을 깬 둘째는 잠투정을 하며 칭얼거렸지만 저는 그저 한 손으로는 둘째를 꼭 안았고 다른 손으로는 첫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는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았어요. 절대 울지 말자고 중얼거리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였어요. 가만히 제 옆에 앉아있던 첫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눈가를 꾹꾹 누르더군요. 나는 엄마 닮았기 때문에 꼭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픈 곳 있으면 다 고쳐줄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엄마 아들이니까. 저는 첫째의 약속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첫째는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첫째의 다짐이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울고 있는 저와 그런 저를 달래주는 첫째를 바라본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아 일으키더군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저를 안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첫째를 들어올렸어요. 이제 나한테 가족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랑 두 아들이 전부야.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는데 진짜 미안해. 저는 남편의 사과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째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고 첫째는 그 작은 주먹에 힘을 꼭 주고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는 완벽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형님과도 아예 연락을 정리했죠. 형님께서는 서운해하시면서도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자기 어머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저더러 그래도 가끔 문자는 주고받자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며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마저도 단호하게 밀어내더군요. 그 일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이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의사가 된 것은 아마도 그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렇게 공부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첫째는 간담체외과를, 둘째는 심장외과를 전공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둘째는 형이 그렇게 쫓아다니더니만 결국은 의대도 따라가더군요. 첫째는 동기와 결혼까지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몰래 문자만 주고받던 형님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에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형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갔죠. 강산이 2번이나 바뀔 시간이었는데 형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군요. 형님은 잘 지냈냐고 웃으시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모습이 꽤나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을 빙빙 둘러 말씀하시던 형님은 결국 마음을 정하셨는지 충격적인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실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사실 엄마가 좀 아프셔 올게. 어머님이 아프시다고요? 어디가요? 간에 문제가 생기셨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니까 딱 올케가 생각나더라. 큰애가 아직도 그 병원에 있지? 저는 형님이 왜 그렇게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간에 관해서는 첫째가 있는 병원이 유명했거든요. 형님께서는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기 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20년 전의 그 일은 저도 이제는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았지 시어머니에게 딱히 감정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째나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았죠. 저는 형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린다고 했어요. 형님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와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 텐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거기다가 타이밍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다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녁 식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먼저 눈치챈 건 둘째였어요. 후식을 먹다 말고 둘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첫째와 남편을 힐끔거리며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그것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는 말에 흠칫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첫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는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 병원으로 보낼 테니 저더러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설마?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수술이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 수술은 누구한테나 쉽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다 위험하고 힘들죠. 냉정한 첫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둘째는 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째는 우선은 알겠다고 말하고 그날 저희 가족은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말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그날 그 역에서 가족은 우리뿐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었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그날마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간이 나쁘다는 말에 남편은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어요. 거기다 형님께서는 시어머니께서 간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저 몰래 검사도 한 모양이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간 이식을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았죠. 형님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곁에서 보기 힘드셨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더 하셨어요. 핸드폰 너머로 초조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아침, 모처럼 집에서 잠을 잔 첫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병실을 하나 마련해 두었으니 입원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간단한 검사가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교수님께 말씀은 드려놓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첫째를 보며 입을 달썩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출근하는 첫째의 등 뒤에 대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입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님은 연신 고맙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저 첫째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형님은 시어머니를 만나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저는 아직 시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보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둘째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첫째를 전혀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일 회진 때문에 병실을 방문하는데도 그저 의사 선생님 고맙다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도 그렇지. 할머니한테 입 꾹 다물고 허리 숙여 인사하는데 꼿꼿하게 받고만 있더라. 진짜 형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너는? 너는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했어? 내가 왜?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왜? 그리고 괜히 인사 갔다가 형한테 죽어, 엄마. 형이 내가 뭐래도 오냐오냐 하지만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다는 소리 들으면 가만히 안 있을걸? 저는 둘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가 무슨 속셈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마음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어요. 형님께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검사를 받고 왔다고 말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도 검사를 받으러 갔더라고요. 그 사실에 첫째가 화를 내며 무슨 생각으로 검사를 받으시냐고 난리가 났죠. 할머니가 아직도 밉고 지금도 너희 엄마한테 막말하셨던 게 귓가에 생생하지. 그래도 나한테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아프다는 말을 쉽게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 그러면 전화 엄마한테 의논이라도 하시던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남편은 적합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저 자신의 마음이 편했으면 싶어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란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들 중에서 형님과 더불어 간 이식 적합자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간 이식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이죠. 남편 역시 자신이 적합자일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깜짝 놀랐죠. 결국 시어머니께 간 이식은 형님이 하시기로 결정이 났어요. 모든 결정이 다 나고 나니 한 번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실 앞까지는 자신 있게 갔지만 그 앞에서는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기도 했죠. 사과를 하실까 아니면 그 일은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실까. 그렇게 망설이던 저는 크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야윈 모습이셨어요.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저와 눈을 마주하신 시어머니께서는 20년 전 그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과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얻어먹을 건 없나 싶었나 보지?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병원도 올케 덕분에 들어왔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안 본 사이에 돈이라도 좀 벌었니? 그런데 하고 다니는 꼴을 봐서는 촌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어머니는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여전하시네요. 사람 무시하는 말씀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긴 하니? 왜 그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고장 나 아프다는 소리에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떨어질 유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쪼르르 달려오다니.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나는 알았거든. 너의 그 천박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역시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 더 단단해지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던 제가 우습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니.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남편도 불쌍했고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선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예상했는데 어쩜 조금도 비켜가질 않으시네요. 참 여전하세요. 사람을 눈 아래로 두시는 것도 그대로고 자신만 잘나는 줄 아는 그 말투도. 하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일로? 시어머니께서는 들어서는 첫째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곤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던 의사가 마스크를 벗자 당황하시며 찬찬히 얼굴을 뜯어보셨죠. 그리고는 첫째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은 물론 남편의 모습을 알아보신 것인지 미간에 주름을 잡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심지어 하얀 가운에 달린 명찰을 확인하고는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놀란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는 제 곁에 서서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형님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말이죠. 형님은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얼마 뒤 또다시 문이 열리면서 둘째와 며느리가 연달아 들어왔답니다. 다들 가운을 걸친 상태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을 잃은 듯이 입술을 깨물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워낙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첫째를 못 알아보셨다죠. 매일같이 병실 왔다고 하던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첫째 붙들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못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째를 못 알아보셨으면 당연히 둘째도 잊으셨겠죠. 여기 심장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작년에 첫째랑 결혼한 이병헌 산부인과 의사고요.
다음 달에 둘째도 결혼하는데 병원 앞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오지를 못했네요. 손주 며느리는 처음 보시죠? 의사라고? 얘들이 의사가 됐다고? 그 애들이 어떻게 다 의사가? 제 속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정말 의사가 된 것이냐고 형님을 돌아보며 물어보셨어요. 둘째는 의사 가운을 펄럭이며 그럼 어디서 빌려왔겠냐고 말하며 눈으로 보면서도 왜 못 믿으시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눈이 안 좋으시면 안과에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얄밉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둘째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다시금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셨어요. 다 엄마를 닮은 덕분 아니겠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엄마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우시겠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너도 참 한참은 어릴 때였는데 말이야. 한참 어린 것은 아니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한 20년 정도 되었죠.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께서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닮아 의사는 못 될 테니 포기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날 역에서 엄마 우시는 모습마저도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잊으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명절에 덕담이라고 해주신 말씀인데. 첫째의 말에 싸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는 첫째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내 덕분에 의사 됐으니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작정이냐? 아니면 나더러 말이 심했으니 사과라도 하라는 말이냐?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엄마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넘어갈 일을 가지고. 내가 왜?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듣기 싫은 소리였을진 몰라도 나는 거짓말은 안 했다. 그래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는 알겠구나. 머리가 안 되니 손발이 꽤나 고생했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여전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이지 이제는 놀랍기만 했어요. 다만 며느리 보는 앞이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첫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그런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하곤 병실을 나가버렸죠. 형님은 사색이 되어 첫째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첫째에게 다 이야기를 들었는지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께 부디 이 순간을 후회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곤 나가버렸고요. 둘째는 휘파람을 불면서 기억에는 없지만 왜 형이 그렇게 할머니를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려고 하자 둘째는 재빠르게 저나 아버지 아니었으면 인사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며 제 팔을 잡아 끌고는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둘째를 다독여 내보내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검게 변한 얼굴에 파리한 안색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죠. 아주 잘 키웠구나. 어른한테 저 따위로 말하고. 의사는 겨우 어떻게 만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무슨 의사라고. 제 아들인 줄 모를 때는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그 말도 쏙 들어가시나 봐요. 어머니, 저는 첫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꼭 살려달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치욕스럽게 살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던 제 아들 덕분에 목숨 연장할 수 있었다는 걸 매 순간 곱씹어보면서 사시도록 할 겁니다. 아마 어머니께는 그게 가장 큰 벌이 되겠죠. 이 큰 병원에 그놈 아니면 의사가 없을까? 꿈 깨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게다. 저는 두고 보자는 말과 함께 병실을 나왔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첫째가 이미 다 이야기했는지 남편은 시작부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 달라질 줄 알았다고 하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첫째의 치료를 거부하면 저나 다른 사람이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첫째가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신 모양이지만 소용이 없었죠. 병원에 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꽤나 많이 당황하셨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설명하던 담당 의사도 첫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첫째는 자꾸 치료를 거부할 생각이면 다른 환자를 위해 병실을 비워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또 그 말이 발작 버튼이 되어서는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다가 곁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의 핀잔에 바로 입을 닫아야 했던 일도 있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가족의 스토리가 언제 소문이 났는지 외국 사람들은 물론 몇몇의 환자들마저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자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경과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고통이 더 심해졌죠.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첫째를 붙들고 말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살려줘. 제발 아픈 것만 좀 끝내줘. 저한테서는 죽어도 치료 안 받는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아니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구해줘, 살려줘, 제발. 고통에 겨우 말을 이어가던 시어머니께서는 힘없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까지 하셨죠. 결국 그렇게 거절하던 치료를 받아들인 시어머니께서는 수술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답니다. 당연히 그 수술은 성공했고요. 수술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에게 저는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속삭였어요. 평생 누구 덕에 살았는지 곱씹어 보시라고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서 다시 삶을 얻은 기분을 만끽하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몽롱한 상태에도 인상을 쓰시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정기 검진 받을 때마다 상기하시겠죠. 이 모든 순간을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느낀 바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라는 표현이 생각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정말 애청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설마 제가 직접 사연을 신청해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글재주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사연으로 내세울 만한 경험담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여느 때처럼 유튜브 켜자마자 사연에 빠지다에 들어가서 사연 영상들을 쭉 살피던 중에 잠깐만. 이제 보니까 나한테도 이 사연 같았던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 세상에 어쩜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왜 나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저로 하여금 들게 만든 어떤 사연 한 편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사연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처럼 내가 겪은 일과 흡사한 사연을 보고 나서 나도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 걸 보면서 깜빡 잊고 있었던 특별한 과거가 생각나기 마련이니까요. 젊었을 적에는 기억력이 좋다 못해서 엄청 뛰어났고 며칠 전 갔던 식당의 메뉴판조차 얼추 기억해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요.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디 가서 기억력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디 더 늙어서 치매만 안 오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들 2명을 둔 엄마예요. 2명 다 장가를 들어서 저에게 어여쁜 손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미우나 고우나 제가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는 남편이란 작자 한 분이 계시고요. 제가 사연으로 써보고자 하는 엄청난 경험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남편이랑 만나서 어처구니 없는 과정으로 연애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더욱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갑자기 결혼까지 하게 된 과거를 적자면 이 자리에 아예 전세를 내야 돼요. 그건 사연 한 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에 저는 아주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남 삼녀 집안의 넷째예요. 저의 위로 오빠랑 큰언니, 작은언니,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는 집입니다. 식구 많은 집에 찢어지기 가난하기까지 한 슬픔은 다행히 없었네요. 그냥저냥 사는 수준이었어요. 요컨대 자식들이 모두 학업을 포기하도록 강요되지 않았으며 식구들 모두 입에 무사히 풀칠하고 살 만큼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5인데 개 중에서 맞이가 아들이라는 것, 웬만하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여기에 엄청 쓸 가부장적인 아버지까지 얹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죠.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와 장남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어머니와 항상 한패거리를 이루어서 친목을 다졌어요. 참고로 오빠와 큰언니가 고작 1살 차이입니다. 연년생이다 보니까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장남이랍시고 꼴의 대접은 엄청 수레받고 자라났지만 큰언니가 원체 똑똑한 사람이었던지라 머리로는 오빠가 뒤처졌었거든요. 이런 부조화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작은 언니랑 제가 또 연년생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가운데 낀 불쌍한 처지라는 점에서 동병상련이었어요. 위로는 자기가 이 집안의 실세라며 의수되는 오빠와 어머니의 오른팔이자 똑똑하고 성깔 더러운 큰언니와 아래로는 부모님으로부터 귀여운 막둥이 왕자님으로 여겨지는 남동생을 두고 있었으니 작은 언니랑 제가 똘똘 뭉쳐서 잘 지냈다면 서로에게 이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되네요. 하지만 어렸던 저희는 연년생인 김에 더욱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위아래서 받는 부당함과 서름을 저희는 각자에게 풀어냈던 거예요. 서로 하도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자랐던지라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맨날 눈을 째려댔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랄까요? 함께 가운데 끼어 살아온 역경을 지나온 것에 대한 전우애 같은 것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네 마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마음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보다 사고방식이 단순하고도 순수하였죠. 성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한 해 만에 떠들어대는 오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남자친구와 성숙한 연애를 하는 언니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의 작은 언니였죠. 어느 날 제가 작은 언니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하고만 사귀어 봤었는데 누군가가 작정하고 소개를 시켜줘서 상대를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언니의 조언에 따라서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가지도 않았고 3분 늦게 자리로 갔어요. 여자라면 약간 여우 같은 모습으로 여지를 남겨야 한다던가? 참나, 그런 조언을 저에게 주었고 제가 따랐던 것입니다. 먼저 장소에 나타나 있던 상대, 그 남자가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의수될까봐 제가 구태여 이 사실을 짚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기 지금 사연에서 이실직고를 해보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맞은편 자리에 앉을 때부터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시선을 발견하자마자 마음에 빨려 들어가던데요.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다 못해서 입 밖으로 확 튀어나와 버릴까봐 걱정한 것은 살면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꼭 새님처럼 생겨서는 저를 웃겨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떠드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어요. 저는 요즘 표현으로는 밀고 당기기라는 것을 할 여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남편한테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사귀게 되었죠. 꿈 같았던 연애는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되었는데 이 이유가 진짜 이가 갈리도록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작은 언니였어요. 아니 어쩐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작은 언니가요. 약속 시간보다 3분 늦게 자리에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정말 웃기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와, 그렇네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혹시 작은 언니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었더랍니다. 지금 생각해도 허공에 주먹이 휘둘러지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속마음도 모른 채로 그저 신나서는 작은 언니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다 떠들어줬었네요. 제 친정의 오남매는 외적인 생김새가 친탁을 하였느냐 아니면 외탁을 하였느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외탁을 한 작은 언니와 남동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짝 가련함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납니다. 반면에 친탁을 한 오빠, 큰언니, 그리고 저는 전생에 못해도 장군이었음이 분명한 체형과 체격을 지니고 있었고요. 미스코리아처럼 마른 몸매를 가져보고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봐도 타고난 골격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는 아가씨 시절에도 남자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 못하는 외모의 소유자였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상형은 바로 저의 작은 언니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에야 나이가 들어서 인상이 확 바뀌어버렸지만 작은 언니가 소시적에는 한 청순가련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얼굴이 막 예쁘진 않지만 분위기가 한껏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의 작은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외모의 이면에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이 숨겨져 있다는 건 친자매인 저만 알았을 뿐 남편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여간 남편은 작은 언니의 지인들을 통해서 작은 언니를 알게 된 이후 짝사랑을 했었대요. 그런데 작은 언니가 워낙 인기가 많은 데다가 성격이 그리 나긋하진 못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니,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작은 언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여동생인 저와 소개를 받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였어요. 우연히 남편의 원래 속내를 알게 된 제가 거품을 물고 분노한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이 호랑말코 같은 자식아, 여자 마음을 가지고 놀아?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으니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미 임자가 있는 우리 작은 언니 앞에도 당연히 나타나지 말고, 알아들었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남편에게 이별 선언을 하였습니다. 돌아서는 저를 잡아채던 남편의 손길을 느끼자마자 그대로 몸을 휙 돌려서 남편의 귓방망이를 한 대 쳐주었던 저의 활약. 그 순간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곱씹어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란 존재가 만들어낸 인생의 명장면 중에서 가히 손꼽히는 것이어요. 그 일로 작은 언니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였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눈치를 살살 살펴댔습니다. 사실 작은 언니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으나 저한테 미안해서 설설기는 그 모습이 재미있었기에 저는 일부러 잔뜩 화가 난 척을 하며 지냈었죠. 남편 같은 나쁜 자식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한 저런 사람이 가장 웃긴 거 아니냐고 따지신다면 제가 변명할 말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 작은 아들이 그 언젠가 했던 말인데 요즘 애들 사이에서는 먼저 좋아한 사람이 진 거다라는 표현이 있나 봅니다. 바로 그 말대로 저는 남편에게 먼저 홀딱 빠졌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정의 갈무리가 쉽지 않았어요. 저랑 사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혹시 저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아직도 작은 언니를 설마 좋아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친오빠 결혼식장에 남편이 하객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오빠의 친한 친구랑 아는 사람이 남편의 친구들 중 한 명과 겹쳤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장에 올 정도의 가까움은 결코 아니었건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그 결혼식장에서 작은 언니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나는 그쪽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내 동생한테 상처를 주었으면 이만 됐지.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뻔뻔스럽게 구는 건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이런다고 내가 그쪽한테 관심이라도 줄 것 같았나요? 작은 언니가 남편한테 그렇게 따져 묻고 있었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싸하게 아픈 것을 보아하니 그리고 또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 것으로 밀어보자니 저의 마음은 아직도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에게 꽂혀져 있는 게 분명하였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묵묵히 작은 언니가 따지는 것을 듣고 있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타난 것은 염치불구하고도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확 일어났죠. 도대체 저 인간은 작은 언니를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나 싶어서요. 작은 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그쪽이 나를 좋아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쪽을 안 좋아한다고요.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나원 참.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동생분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 동생이요? 그쪽이 농락하고 말았던 바로 제 동생이요? 작은 언니의 깜짝 놀란 반문에 남편은 묵묵하게 고개만 2번 끄덕였었지요. 그 다음에 작은 언니가 뭐라고 했었던가. 아마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면서 잔소리를 퍼부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 들었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성을 잃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손을 확 낚아챘었거든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낸 백마탄 왕자님 마냥 멋지게 그 손을 낚아채서 다른 장소로 내달렸답니다. 저는 체격뿐만 아니라 힘도 타고난 장군감이었거든요. 남편은 팔랑개비처럼 저에게 손을 잡혀서는 따라왔지요. 이윽고 멈춰선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전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을게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저를 좋아한다는 게 진심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를 내려다보면서 또 고개를 2번 끄덕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였고 해선 안 될 나쁜 짓으로 접근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은 진심이 되어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마음은 거짓 없는 진심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가을 동화의 송혜교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되어서 남편의 모든 지난 행각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가짜 말고 진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네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작은 언니는 물론 갖가지 인물들이 회방을 놓았고 저희 2사람이 제발 헤어지기를 연부를 외워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까지는 정말 힘들었고 파혼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막강한 예비시댁을 맞닥뜨리는 바람에 제가 개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결혼 직전에 있었던 일을 쓰면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연 한편으로는 절대 못 끝냅니다. 엄청나게 다사다난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지인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안 한 줄로만 알았었대요. 다들 저를 보면서 에이 설마 저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데 결혼을 하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의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저를 찾아와 전해주었던 지인들 덕분에 저는 결혼식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수 있었네요. 결혼식 내내 속으로 이것들이 내가 끝내 파혼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단 말이야? 이거 아주 웃기는 짬뽕들 아니야 전부? 이런 생각을 하느라 눈물이 날 겨를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주례를 들을 때부터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간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답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객들은 전부 수근수근거리고 제가 아주 부끄러웠어요.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척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모양새가 꼭 부잣집 여자한테 팔려가는 남자 같았다고요. 나라에 크게 공을 세운 여장군에게 바쳐진 남자 같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장난스럽게 그리 말한 것이었지만 듣고 있던 저는 머리 뚜껑이 조금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신혼 때 괜히 애꿎은 남편만 뒤지게 잡았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결혼식에서 계속 쳐오는 바람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었죠. 이로써 남편은 연애 시작 때부터 결혼한 직후까지 저한테 미안한 일 투성이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좀 여차저차한 일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엄청 사과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앞에서 머리 숙으려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따져봐도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일이 꽤 되었었죠. 이러쿵 저러쿵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제가 끝끝내 결혼했을 정도라면 외모가 장동건 수준이거나 집이 재벌급으로 부자였냐고요? 그렇게 추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실망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네요. 키는 큰 편이었지만 남편의 외모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대신에 웃을 때 인상이라든가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시댁이 부잣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차라리 저희 친정이 더 잘 살았던 것을요. 무엇보다 남편의 형에게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몰아져 있었고요. 저에겐 아주버님 되시는 그분과도 또 두어 차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여간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남편은 정말이지 저한테 미안한 것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 남편을 꽉 휘어잡고 살 수 있었죠. 늘 당당하였고 거리낄 것 하나 없이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제가 정말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서는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지게 될 줄이야. 그때는 정말이지 미처 알지 못하였어요. 집안의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잘 굴리고자 하였습니다. 요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하던 개모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 이 망할 놈의 개모임 때문에 제가 패가망신하여서 남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조아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모임에 들어갔다가 돈을 왕창, 그것도 전 재산을 홀라당 날려버리고 말았으니 그 금액이 한 푼 두 푼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말이죠.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같이 들었던 개모임은 단순한 친목 형태를 넘어선 일종의 마을 금융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모임마다 차이가 있었기에 굴러가는 방식들이 다 똑같지 않았던 것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었죠.
몰아주는 순서는 개주를 첫 번째로 하여 배려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정하였습니다. 대신 앞번 순서들은 목돈을 일찍 타는 만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덧붙인 원리금을 매달 갯돈으로 내놓았고요. 반대로 뒷번 순서일수록 내는 갯돈이 원금보다 적게끔 책정이 되었습니다. 더 내는 이자가 덜 내는 돈을 충당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갯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모임의 대장격인 계주가 조율하고 정하여서 모든 운영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주는 절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재력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하였으며 각종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데 모아 조율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였고요.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도 계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돈을 잃어버렸던 계모임은 성직이 엄마가 계주를 맡고 있었습니다. 일남 삼녀의 자식들을 둔 성직이 엄마는 딸만 줄줄이 셋 낳았다가 넷째 막내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죠. 아들을 낳는 것에 한이 맺혀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인 성직에서 본따 불리는 성직엄마라는 호칭을 당사자가 무척 좋아했었죠. 제가 그 개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직엄마와 친분이 있었으며 곧잘 재미있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었기에 딸만 계속 낳아 키우다가 막둥이로 드디어 아들을 얻은 성직엄마에게 이런저런 아들 육아법을 조언하고 또 전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설마 하니 성직엄마 같은 사람이 갯돈을 홀라당 들고 튀어버리는 파렴치한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었던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결실을 기다리면서 부었던 그리하여 제가 잃게 된 돈은 무려 7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주 연령층을 제가 알진 못하겠으나 7천만 원은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그 돈이 옛날로 따지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였을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무려 7천만 원이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쉬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모임 때문에 7천만 원을 날렸다니 이건 당한 사람도 바보 천치라고 불릴까봐 겁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성직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집의 모든 것임을 성직이 엄마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럴 순 없으니까. 사람이면 감히 그래선 안 되니까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잠시 사라진 것뿐이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따로 연락이 오겠지. 아니면 본인이 모습을 금방 드러낼 수도 있고 그래, 그럴 거니까 일단은 믿고 기다려보자. 성직이 엄마와 지내면서 쌓아왔던 우정 때문에 저는 두 눈이 진실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갯돈을 모두 가지고 튀어버린 성직이 엄마 때문에 동네에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온 동네가 흉흉한 분위기를 풍겨댔음에도 저는 아닐 거야, 설마 이게 진짜겠어? 라는 멍청이 같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네요. 인간 불신에 빠지고 싶은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저의 마지막 발악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계모임에 그런 돈을 다 갖다가 부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을 해버렸어? 왜 그렇게 무모했던 거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해버렸냐고. 진상을 알게 된 남편은 가슴을 치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앞에서 남편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잘못을 빌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성행하였던 동네 계모임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싹 다 자취를 감춰버린 이유가 뭐였겠나요? 그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이었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피해를 입게 된 이후의 시점부터 신문에는 계모임의 계주가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실려댔습니다. 갯돈을 모조리 챙겨서 계주의 가족이 동네를 저버리고 몰래 떠나는 사건들이 그렇게나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돈 앞에서는 의리고 뭐고 없는 모양이었어요. 돈 계산 문제로 계모임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점차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는 아예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없어져야 마땅할 쓸모없는 풍습이 바로 계모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계모임의 몰락이었죠. 차라리 제가 피해를 입기 전에 이런 사건 소식들을 접하였다면 제가 의심을 해보았을 것인데
그 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도 성행하여서 전 국민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설마 이런 사기 수법도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많았죠. 잔인하고도 치졸한 사기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개모임에서 돈을 잃은 저도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날리는 바람에 저희 집은 금방 이사를 가야만 했었고요. 저희 부부랑 두 아들까지 네 식구가 시댁에서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햇수로 6년을 그렇게 지냈었네요. 결혼해서 바로 살림 차린 후로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다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게 된다면 그 며느리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었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어리석은 불찰로 인해서 돈을 모두 탕진하여 벌어진 일이었으니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죄책감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거액을 잃어버린 제 자신에 대한 분노, 혐오감 때문에 아주 심정이 말도 못할 만큼 복잡하였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콱 죽어버릴까 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죠. 저는 시간이 갈수록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시댁에 얹혀 산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완전히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봐도 계모임 때문에 날려버린 거액의 그림자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고된 시집살이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결코 말씀을 쉽게 못하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 역전이었죠.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전부 저를 힐난하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늘 고생하고 산다며 이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면서 저한테 이혼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 줄 알아야 한다며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하도 귀가 따갑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걸로 여겨지더군요.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하고 거액을 날려버린 뒤 시댁에서 얹혀 산 지 6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 집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남편의 성격이 꽤나 변한 이유였어요. 자기 부모랑 사는데 자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겠죠. 더군다나 자기 부모 앞에서 조아리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자연스레 서열 정리를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남편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소심하고 남편 앞에서 고분고분한 아내였다면 분할 일도 적었겠죠. 하지만 저는 원래 남편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려던 아내였기 때문에 이런 전세역전의 상황은 정말이지 뼈가 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나한테 이혼 안 당한 것만으로도 천우는 타고났다고 말을 하잖아. 그런 걸 보면 내가 행운아인가 보지. 앞으로도 얌전하게 살아야겠지. 갯돈으로 날려버린 그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저절로 이가 갈리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올 지경이지만 그게 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모두가 말을 하니까 도망간 개주를 욕하기보단 속아 넘어간 나의 안일함을 탓하니까 내가 마땅한 죄인처럼 굴어야겠지. 저는 상황에 순응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계모임에서 잃어버린 그 거액의 일부는 친정의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마 친정 식구들한테도 아무런 투정을 부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칠 듯한 죄책감과 개주였던 성직의 엄마에 대한 분노, 배신감으로 저는 만성두통을 앓게 되었죠. 제가 적은 저의 사연이니까 지금 또 솔직하게 적어보자면 그나마 남편이 제가 진실로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사랑이라는 설렘 감정을 담았던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이혼을 했을 거예요. 제가 첫눈에 반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이 사람은 꼭 고맙다거나 이런 말 대신에 어깨를 무척 으쓱거리면서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사연을 통해서 적으니까 속이 제법 시원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두 아들 녀석이 있어서 그 우울한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나 큰 돈을 계모임이라는 것에서 사기를 당해 날려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맨날 꾸중이나 당하면서 사는 모습을 봐왔다면 아이들로서는 우리 엄마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을 상태일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그만큼 쉽기 때문이죠.
남편조차 자기 부모한테 휩쓸려가서 그쪽에 동조를 하였건만 우리 기특한 아들 녀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되려 우리 엄마는 우리가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네요. 정말 낳고 키우는 보람이 있는 녀석들이죠. 제 아들들을 보면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제대로 실감했었네요. 지금도 물론 제 눈에는 예쁩니다만 장가들기 전에는 더 예뻤어요. 둘 다 부드러운 얼굴에 인상 같은 건 자기 아빠를 닮았는데 골격이라든지 이런 건 전생에 장군이었을 것 같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아주 멋있습니다. 계모임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 앞에서는 물론이고 시댁 친정에서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아주 오래 하였지만 쑥쑥 커가면서 늘 자기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자 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점차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갔습니다. 반드시 자기들이 성공을 하여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아들들 말만 들어도 고마웠죠. 저희 큰아들은 명문대를 떡하니 졸업하여서 제 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취직을 했었다가 적성에 안 맞았는지 1년을 버티고 퇴사를 하였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경력으로 쓰려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버텼다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다 커버린 어른인 거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렇게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를 보는 것 마냥 저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큰아들이 얼른 어디에라도 정착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회사 생활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로 훌쩍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1년가량을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뜸 자기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 자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더니 이제 작게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하였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랑 남편은 가슴을 졸일 때가 많았고 큰아들이 내심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하기를 원하였지만 자식이 원하는 길을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방향을 찾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자기 형이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작은 아들은 무려 결혼을 하겠다시고 저희 부부에게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 여자랑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아? 네가 지금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인데 여자친구가 바빠서 실질적으로 자주 만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결혼을 서두르겠다는 이유가 뭐야? 게다가 네가 그쪽에다가 밀어붙여서 결혼을 진행하는 거라고?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하고 네가 뭐가 안달이 나서 그래?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작은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면서 결혼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작은 아들이 털어놓기를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는 자기보다 2살 연상이라고 전에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4살 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속였던 것이죠. 4살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서두르다니 그 여자 나이로는 지금이 결혼하기 좋을 때라서 저희 아들이 맞춰주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저희 작은 아들이 더욱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 그런 기색을 읽은 것인지 작은 아들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 밝혔는데 내 여자친구 직업이 의사야, 의사. 뭐라고? 의사? 너 그게 정말이야? 그래, 엄마. 내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의사라서 앞날이 창창하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결혼해버릴래. 앞으로 다른 남자들이 채가면 어떡해. 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아들의 말에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여버렸습니다. 이가 빡빡 깔리는 계모인 사기 사건 이후로 저는 속물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인지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던 아들들의 학창 시절에 저는 집안에 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사자 직업 못 가질 것 같으면 여자를 그런 여자로 만날 수 있도록 잘난 남자가 되면 돼. 알았어? 엄마도 사자 며느리 좀 가져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작은 아들은 왜 그리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작은 아들이 저의 그 이야기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 상대 아가씨의 얼굴이나 직접 보자고 그랬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어요. 그 아가씨 첫인상은 그냥 전체적으로 수수한데 눈빛에 묘한 도끼가 보인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엄청 했었을 테니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었겠죠. 저는 그리 생각하고 넘겼는데
첫 대면 이후로 몇 주 뒤에 같이 카페를 갈 일이 있었어요. 결혼을 진행하는 게 사실이 되었으므로 더욱 친분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커피랑 빵을 먹다가 뭔가 더 먹고 싶어서 음료랑 케이크를 추가로 시켰어요. 주문한 것이 나왔다고 벨이 울리길래 바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가 냉큼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금세 저를 따라왔습니다. 같이 음료랑 케이크를 받으러 가자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속으로 도리를 안 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 저번에도 뵙고 느꼈지만 어머님께서 전적으로 아버님께 맞춰주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발을 들어주시는 느낌? 그렇게 느꼈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안 따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 의사 며느리 얻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 수발도 들어주실 거죠? 옛날부터 의사 며느리 드리는 걸 엄청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대할게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왜 그런 줄을 그 순간에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수발을 들라뇨. 말하는 뻔세 한번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고 또 자식한테 눈이 먼 엄마였나 봅니다. 기분이 팍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만 참으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냥 참고 넘겼어요. 자리로 돌아가니까 웃으면서 반겨주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설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기어오르는 며느리가 되진 않겠지? 의사라서 자기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것 같던데 나한테 기어오를 시간이나 있겠어?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순전히 나의 기우일 뿐이야. 상견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집안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보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도 늦지 않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예비 며느리의 집안, 그러니까 제 예비 사돈댁을 볼 수 있는 상견례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희 식구들에게 자기 연애 이야기를 거의 안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오기 전까지는 저는 작은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랐어요. 사진만 언뜻 봐서 생김새를 알고 있는 게 다였죠.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는 거라곤 딸을 의사로 키워냈다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바야흐로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 집에선 저랑 남편, 큰아들이랑 작은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참석하였으며 상대 집안에서는 예비 사돈부부와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다는 예비 며느리의 친언니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는 언니가 둘,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여서 총 4남매였지만 상견례이니만큼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형제 중에서는 예비 며느리의 큰언니만 나왔더군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대략 인사를 사이좋게 나누면서 각자의 자리에 앉을 때였습니다. 좀 아까도 나를 빤히 쳐다보지 않았었나? 안 싸돈 되실 분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본담? 어라? 그래놓고서는 시선이 딱 마주칠 것 같으니까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저는 예비 며느리의 모친인 저의 예비 안싸돈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자리에 앉아서 그 예비 안싸돈의 고개 숙인 모습을 쳐다봤다가 바깥 싸돈 쪽을 무심코 바라봤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서는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사돈 부부의 얼굴이 무척 낯이 익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어요.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말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었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성직이 엄마? 성직이 엄마! 당신 맞지? 제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들이 깜짝 놀라며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놀라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서는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당사자들 예비 사돈부부 2명은 안색이 곧장 파리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저는 고개를 슬쩍 들던 예비 안사돈, 아니 성직이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그러자 제 옆에서 남편이 놀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남편 또한 성직이 엄마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때 이미 시집을 갔다던 예비 며느리의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자기 모친을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알다 마다요. 와, 이럴 수가 있나?
길을 쓰고 찾아보려고 할 땐 안 보이더니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네.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고는 하는 건가 봐. 안 그래요, 성직이 엄마? 어? 이 사기꾼아! 내 돈!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던 이 망할 여자야. 너 오늘 잘 걸렸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성직이 엄마가 작게 비명을 지르면서 앉은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치려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 아니 예비 며느리였던 아가씨가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성직이 엄마의 남편, 그 아저씨는 누나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입술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테이블을 빙 놀아서 걸어가더니 바로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어요. 이제야 만나는구나, 이 사기꾼 집안아. 지금까지 발 뻗고 잠만 잘 잤겠지? 아닙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잘 못 살았습니다. 어디 뚫린 입이라고 변명을 짓거려대? 이 범죄자 주제에. 상황 파악이 된 저희 아들들은 바로 분노했습니다. 설마 하니 저희 식구를 그렇게나 힘들게 만들었던 계모임 사기 사건의 주범이 예비사돈 집안이었다니. 특히나 작은 아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자기의 예비 신부였던 아가씨에게 외쳤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의사 되기에 유리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지? 그 돈이 우리 집 등쳐먹어서 생긴 돈이었어? 너같이 구역질 나는 집안의 여자한테 빠져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다. 네 집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텨왔는지 알기나 하냐고. 작은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아가씨가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했었다는 것을 본인도 확실히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야반도주의 계기가 계모임 사기였고 피해자가 저희 집이었다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들을 해댔는데 솔직히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파혼은 당연하고 나는 피해받았던 값도 두둑하게 돌려받아야겠어. 내놔, 돈 내놓으라고. 제가 성직이 엄마의 멱살을 거칠게 흔들면서 말하자 그 집 큰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를 거면 빨리 부르라고요. 경찰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히 고하고 당신의 시댁에도 이 사실을 다 알리고 당신의 동생이 일하는 병원에도 이 소식을 널리 퍼뜨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직이네 아저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그 집 큰딸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는 실언을 했다며 사과하더군요. 조금도 지체하기 싫었고 저는 당장 은행으로 가서 성직이 엄마 그리고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가씨의 계좌에서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돈을 순순히 주겠다더니 사람 마음이 어쩜 그렇게 간사한지. 은행에 가자 말을 바꿔서 7천 정도가 아니라 5천 정도였다면서 우기더군요. 성직이 엄마, 나는 그 증거장부를 이날 이때껏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그거 집에 가서 가져올까? 아, 그럴 것 없이 그냥 딸내미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상황 설명하고 기금 받는 게 더 빠르겠다. 안 그래? 제가 나긋하게 말을 해주자 그제서야 돈을 탈탈 털어서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 7,200만 원, 그들 수중에 있었던 현금의 전부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솔직히 더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네요. 대신에 저는 그 아가씨가 다니는 병원에 소문을 흘려버렸습니다. 사기꾼 집안이라서 파혼당했다고 말입니다. 2달 후에 그 병원을 그만두었더군요. 소문을 안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저희 측의 잘못은 맞지만 애초에 신의를 저버리고 돈을 떼어먹는 엄청난 사기를 친 집구석에서 설마 저희가 그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염치 없이 기대한 것은 아니었겠죠. 작은 아들은 자기 지인들에게 전부 다 소문을 내서 성직이네 집안의 자랑이었던 의사 딸의 앞길을 그 후로도 제대로 막아버렸답니다.